네, 프리마켓 뉴욕 2부 스타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완수 그레너리 투자자문 대표님 오늘도 나와 계시는데 저희가 방금 전에 이제 브레이킹하면서 약간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제 너무 피곤하시다고 너무 자주 나와서 피곤하시다고. 금요일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네, 그래서 금요일 밤이라서 오늘 좀 스타트부터 오늘은 조금 이제 그 뭐 시장도 이렇게 뭐 아주 그냥 핫한 이슈들 없기 때문에 네. 오늘 좀 여유 있게 방송이 진행될 예정이다라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요. 저희 민캐 김민캐스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여기 왜 밑에 흰캐 왜 없어졌어요? 그거 좋았는데. 왜 없어졌어요? 그 이벤트래요. 아, 그래요? 아유, 아깝다. 자, 그리고는 PD님 저희 화면 좀 연결해 주시면은 저희가 일부를 진행하고 방금 뉴스를 듣는 동안 이슈가 살짝 있었습니다. 은 가격이 지금 5분봉 기준이고요. 은 가격이 1시간 만에 또 뭐 한 2% 정도 이렇게 급락하는, 이게 뭐 이슈가 있다라기보다는 뭐 시장에서 계속해서 최근에 이게 기금속 가격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위아래로 약간 레버리지성으로 한 단기적인 투기성으로 급등락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오늘도 미국장이 열리기 전에 은 시장이 먼저 한번 흔들리고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여전히 시장에서는 그렇죠, 매도하는 혹은 투매하는 그런 나쁜 놈들이 많더라. 그 나쁜 놈들이 오늘 또 은에서 발견됐더라 정도 체크해서 말씀드리고 저희 시장 오늘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나오신 지가 며칠 안 돼가지고 장 어떻게 보셨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좀 그런 것 같고, 일단은 산타랠리가 24일부터다라는 24일 기준일로 해가지고 7거래일이 산타랠리의 기준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첫 출발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신고가로 들어왔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은 요럴 때 이제 산타랠리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자꾸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누구는 그 24일 이전까지 오시는 게 산타다. 먼저 와야 된다. 그 다음에 이후에 오는 것은 1월 효과다. 그 어떤 쪽에서는 산타가 24일부터 와야지 무슨 23일 날 오냐. 오고 만약에 늦으면은 이렇게 여러 곳 돌아다니니까 뭐 한 그 이후로 또 7일이다 얘기하는데 뭐 그런 거 일단은 다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크리스마스 지났으면은 일단 산타복 벗으실 거예요. 힘드셔갖고. 그러니까 산타는 일단 끝났다라고 보시고 저는 새롭게 이제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는 부분들이 저는 내년 1월 효과를 보고 들어오는 게 아닐까. 왜냐면은 12월 달에 우리가 생각만큼 이렇게 시장이 확 올라오진 않았다고요. 왜냐면 뭐 기준금리도 내리고 다 분위기 좋았어요. 뭐 어제 같은 어제 같은 경우 경제 성장률도 사실 4.3% 3분기 나온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네. 이런 부분까지 다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주 강한 사실은 시장을 보진 못했어요. 결국 저는 이제 박스권 결국 상단에 다시 도달한 수준 정도까지만 왔다. 박스권을 뚫고 사실 확 위로 올라갔어야 되는데 그건 사실 못 해줬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 정도의 어떤 매크로 상황이라든지 기업들의 전반적인 상황이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AI 버블론도 좀 많이 좀 후퇴하고요. 이런 상황이라고 본다면은 이제 산타랠리보다 이제 1월 효과, 1월 효과를 아마 기대하면서 이제 물량이 연말에 좀 들어오지 않을까. 저는 좀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 갖고 지금 뭐 분위기가 투자 심리가 아주 지금 나쁜 편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뭐 그 심리가 갑자기 막 확 올라가는 분위기도 아니고 그냥 관망세인데 지금 차분하게 그냥 내년도를 어떻게 볼까 이렇게 하면서 지금 시장에서 이 부분에 따라서 지금 포트폴리오가 조정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꼭 산타를 우리가 꼭 봐야 되는가? 이 크리스마스는 가족과 함께 잘 보냈는데 거기서 또 뭐 산타 안 오셨다고 또 우리 꼬마애들이 화를 내더라고요. 그런데 다 알면서 그렇죠? 산타가 없다는 걸 알면서 그런 상황이니까 저는 이제 지금은 다음 주부터 이제 1월 효과를 보고 또 이제 내년도를 준비하면서 시장을 보시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연말엔 가족들과 함께 산타를 너무 기다리지 않더라도 실망은 하지 말고 내년에 또 좋은 일이 많이 있는 게 사실 뭐 연말에 잠깐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거니까요. 그렇죠. 네. 다시 한번 기대감을 좀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민 캐스터 오프닝 뉴스 한번 들어보고 더 많은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할까요? 네, 다들 크리스마스 좀 진짜 잘 보내고 오셨는지 얼굴빛이 많이 좋아지셨는데 저도 오늘 첫 시작과 함께 이제 3분기 GDP 경제 성장률 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비와 수출이 늘어난 덕분에 연율 4.3%를 기록했고요. 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 나왔습니다. 기업 투자에 대한 내용도 사실 지표만 보면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모습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타났는데요. 다만 시장에서는 이 성장의 질에 관한 우려점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강화 기조와 또 여전히 물가에 대한 부담 때문에 고소득층과 대기업 중심,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K자 성장이 계속해서 지속된다라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GDP 수치만 보면 증시의 호재까지는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함께 나왔고요. 또 이 지속적인 K자 성장세가 만약에 유지가 된다면 증시에는 좀 어떤 부담이 될지 전반적인 상황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경제 성장률을 이제 해석하기 나름인데 제가 보는 입장은 4.3% 나왔는데 뭐 또 어느 쪽에서는 질적으로 안 좋다. 근데 저는 질적으로 되게 좋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왜냐면은 저희가 이제 경제 성장률을 항상 얘기할 때 어떤 분들은 체감 경비만 봐요. 나갔더니 뭐 길거리에 사람도 없고 뭐 소비도 별로 없고 사람들이 뭐 그렇다. 그러다 보니까 뭐 중소기업도 뭐 여러 개가 망하고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안 좋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GDP라는 것은 이제 경제 성장률로 저희가 이제 측정을 할 때는 제가 요 공식을 항상 저희 학생들하고 얘기하거든요. C 소비 지출 플러스 I 인베스트먼트 투자 플러스 G 정부 지출 플러스 수출 마이너스 수입이에요. 이 5가지 변수가 사실은 다 녹아 들어간 게 경제 성장률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2분기 때 3.8%가 났어요. 미국 경제 성장률이. 네. 근데 사실 2분기 때 보시면은 이때는 I죠. 인베스트먼트 쪽, 투자 쪽이 전년 대비해서 8% 늘면서 나머지들을 그냥 다 끌고 올라간 케이스였거든요. 네. 그건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질이 안 좋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약간 불량배 같아요. 그냥 투자만 갖고. 그렇잖아요. 트럼프가 막 계속 투자하라고 막 사람들 푸시를 해갖고 기업들 푸시해갖고 결국 끌어들인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지금 나온 거 보니까 일단은 뭐 4.3%가 나왔는데 2년 만에 이제 최고치가 나왔는데 부문별로 보면 개인 소비 지출이 작년에 비해서 한 3.5% 증가를 했어요. 전년 대비해서 이 정도면 괜찮아요. 근데 물론 이제 인플레이션, 이제 수입 물가가 비싸지면서 사실 조금 올라간 측면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3.5% 개인 소비 지출 나왔네요. 그 다음에 기업 투자가 2.8%가 증가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이 이제 컴퓨터 장비와 지적 재산 투자가 많이 늘었다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고요.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투자도 좀 많이 늘었다.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그 AI 버블론을 일으키는 그 데이터 센터의 투자도 되게 많이 늘었다는 거죠. 하여튼 투자도 그래도 2.8% 정도 증가가 됐어요. 물론 정부 지출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네. 또 재밌는 게 수출이 한 1.2% 정도 더 늘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계속 얘기하는 그런 수출에 대한 부분도 또 괜찮게 약간씩은 다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수입은 약간 좀 줄고요. 왜냐하면 뭐 비싸지니까. 다 느끼는 부분이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5개 부분들이 골고루 제가 봤을 때는 성장을 사실 살짝 끌어올렸는데, 네. 물론 뭐 품목들에 보면은 뭐 부동산 주거용 투자 뭐 이런 것들도 얘기 나올 수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크게 나눴을 경우에 5가지 변수들이 그렇게 딱히 지금 어려움 없이 이렇게 올라온 걸 보면은 그래도 한 3분기 정도 변수에서는 트럼프의 어떤 갖고 있던 가장 최대 약점이죠. 관세에 대한 우려감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완화시킨 부분이지 않을까. 이제 물론 투자에 대한 부분들은 당연히 많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정부 지출도 그렇게 많이 올라오진 않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이 정도면은 4.3% 나왔다. 그럼 사실 베센트 장관이 올해 2025년도 이제 4분기까지 합쳤을 경우에 얘기했던 게 3%대는 충분히 넘을 것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1분기 때 0.5%가 나왔거든요. 네. 그거 0.5, 2분기에 3.8, 3분기에 4.3%면은 4분기도 뭐 한 3% 정도 수준만 나오면 3%짜리 경제 성장률이 나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 바이든 행정부 때에서 사실 네. 2% 초반밖에 못 나왔거든요. 그걸 충분히 넘어섰다라고 그러면은 사실 트럼프 행정부 할 말이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그때보단 낫다. 네, 그때는 낫다. 뭐 어떤 쯤에서 모르겠지만 일단은 수치상으로 봤을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다 올라왔다 이렇게 지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봤을 경우에 지금 이제 연준이 이제 얘기한 게 지난 12월 10일 날 이제 그 얘기를 했단 말이죠. 2026년도 점도표 3.4 유지하겠다. 유지죠, 유지. 네. 뭐 내린 것도 아니고 그대로 3.4% 9월 달에도 봤으니까요. 그럼 금리를 한 번 더 내릴 수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파월 의장이 이건 중립금리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실 시장에서 그러면은 이거 잘해봤자 한 번 내리겠는데?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면 이제 반대로 그때 연준에서 얘기했던 게 2026년도 경제 성장률은 2.3%로 1.8에서 2.3% 상향 조정한다. 여기 하나 나왔고요. 인플레이션율은 갈수록 2.0%로 수렴할 거다. 네. 그 다음에 실업률은 4% 중반 이상으로 균열이 심화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수준에서 딱 본다면 저는 인플레이션 이미 수치 CPI 지금 근원 CPI 11월 달 거 나왔잖아요. 거기서 2.8% 나왔잖아요. 그다음에 물론 지금 11월 달 지금 개인 PCE 지수가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시장에서 2.8 밑으로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미 유가가 60달러 밑에서 지금 55달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그것만 해도 사실은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을 끌어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연준이 보고 있는, 그 다음에 실업률 4.6% 났잖아요. 그러니까 연준이 전망한 대로 간다라고 하면은 시장에서 보는 게,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만약에 경쟁률이 물론, 성장률이 4.3%, 3%대가 나와도 인플레이션이 일단 2.8, 2.7 이 정도만 잡아줘도 기준금리는 2번, 3번 더 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네. 3.75%에서는 3%까지는 충분히 내려도 경제 성장률을 해치지 않겠다라고 딱 보여줄 수가 있으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는 야, 성장률이 높고 뭐 질이 안 좋으면은 나중에 기준금리를 네. 못 내리지 않겠는가. 근데 저는 전반적으로 지금 이 정도면은 아주 품목 하나하나 또 들어가면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전반적인 변수만 갖고 본다라고 하면은 이 정도면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에도 잘 버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연준이 요청하는 그 정도 수준은 충분히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저는 인플레이션이 한 2% 중반대만 잡혀도 기준금리는 2번, 3번 더 내릴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지금 그래서 시장에서 요즘 갑자기 한 번이 아니라 2번이지 않을까. 그 얘기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세네 번에 대한 이야기도 있죠. 3-4번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일단 5월 달까지는 일단 연준 의장이 바뀌어야 되니까 제가 봤을 때 그냥 지켜보는 게 클 것 같고요. 하반기 때 한 2번 정도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더 추가적으로 내리지 않을까. 근데 그 반영은 아마 연초부터 계속 반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4.3%라고 저는 되게 좋은 거라고 봐요. 차라리 좀 더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게 낫지 않을까. 네. 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K자형 성장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표면적인 수치와는 약간은 좀 이질적임이 있을 수 있는 K자형 경제. 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도 좀 미국 경제의 황금기라는 표현이 적절할지에 대한 의구심이 좀 듭니다. 네. 이게 진짜 미국 경제가 견조한 게 맞을까요? 사실 이제 저는 견조하다라기보다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성장은 확실히 하고 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많은 부분들이 이제 우려하는 게 뭐냐면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소비가 둔화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미국의 전체 GDP의 한 60%는 사실 컨섬션, C라고 보셔야 돼요. 네. 그 부분이 사실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견고하게 지탱을 해줘야 사실은 미국 경제가 움직일 수 있는 거고. 근데 그 이면은 지금 인플레이션 문제 있죠. 두 번째는 고용이 지금 시장이 붕괴된다는 게 제가 다른 것보다 자꾸 이제 이민자들을 내쫓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3D 업종들을 사실 누가 가서 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잡은 되게 많은데 결국은 그걸 하겠다는 사람이 없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니 맥도날드 가서 한 달 일해도 500만 원 받는데 굳이 공장에 가서 내가 왜 일을 하겠어요. 위험한 데 가서 공사판에 가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상황이 지금 그렇거든요. 서비스업에 가서 충분하게 내가 지금 수익을 벌 수 있는데 안 간다는 거죠. 그 부분들을 사실 외국인 노동자든 이런 사람들이 다 커버를 해줬는데 일단 그 사람들 내쫓고 나니까 고용시장이 지금 되게 이상하게 지금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고용시장이 꼬이면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고용이 돼 있어야 그래야 소비가 나오거든요. 근데 소비도 사실은 가격도 올라가지만은 소비를 하는 주체, 인원도 지금 줄어들어요. 시장 자꾸 이제 외국인들을 빼내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금 다들 불안해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미국 시장을 주도했던 게 사실 소비라는 부분을 감안한다라고 그러면.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만 조금 지금 아마 트럼프 행정부가 어떻게 지금 메꿔내야 될까. 사실 그게 지금 조금 저는 이제 고민이지 않을까. 근데 지표상을 봤을 때 투자가 계속 있다는 것은 앞으로 미국 내 산업 생산이라든지 제조업 생산이 더 늘어나서 수출을 더 할 수 있다는 여지는 또 충분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11월 산업 생산이 전년 대비해서 2.5%가 증가를 했어요. 사실 작년 같은 경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마이너스가 났거든요. 산업 생산이 항상. 네. 근데 여기는 분명히 산업 생산, 제조업은 11월 달이 2%, 3%가 나와요. 그건 투자에서 따라서 지금 생산이 또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두 우리가 생각했을 때 경제가 내가 잘 먹고 잘 쓰는 것도 소비하는 것도 중요한데 네. 한쪽에서는 생산을 지속해야 되고 고용도 계속 나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디스포저블 인컴이라고 그러죠. 뭔가 이 소득이 있어야 소비를 또 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들 그다음에 생산이 잘 돼야 수출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약간 소비 쪽은
불안하지만은 나머지 쪽에서는 좀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제가 보기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트럼프 행정부가 그럼 인플레이션과 고용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해 갖고 결국은 이 부분들을 다시 끌어올릴지 예, 그것만 끌어올려주면 제가 봤을 때는 뭐 제가 봤을 때 골디락스 이상의 황금기를 누릴 수 있는 그러니까 네. 트럼프는 항상 자기는 황금기라고 그러잖아요. 뭐 저희 쪽에서도 이제 황금 관 하나 갖고 하셨는데 그 일을 자꾸 황금기를 얘기하세요. 근데 황금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마지막에 이제 소비, 고용, 인플레이션 이걸 이제 잡아주셔야 돼요. 저는 조금 회의론적인 입장을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이제 셧다운이 4분기에 있었잖아요. 사실 그렇다 보니까 내년도를 좀 예상을 해볼 때 4분기 성장률을 보면 현재는 뭐 4.3%대가 나왔지만 이게 뭐 1%대에서 최대 2%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는 네. 전망도 함께 있더라고요. 네. 이런 회의론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마지막에 정부 지출이죠. 어. 제가 아까 그 여기 중에서 내온 게 정부 지출인데 대신에 정부 지출이 좀 사실 줄었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일반 회계거든요. 그 이제 장부상으로 이제 공무원들 월급 주고 이런 것들 이제 일반 회계로 들어가거든요. 이 일반 회계 쪽에서 사실 약간 펑크가 났어요. 예, 펑크가 났는데 저는 사실 이제 그 부분이 과연 얼만큼 크게 영향을 미쳤을까? 왜냐하면 3분기 때 소비 지출이 아까 3% 넘게 증가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4분기 때는 저는 더 증가했다라고 봐요. 예, 그 부분을 소비 쪽을 더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래서 쇼핑 시즌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그 정도는 상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베센트 장관이 그랬어요. 3%는 연율로 계산할 때 3% 넘길 수 있다. GDP 성장률을. 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다행히 그 부분이 사실 이 연방정부 셧다운 난 게 민주당하고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다른 게 아니라 그 재정 그 예산을 넘길 때 메디케이드하고 메디케어에 관련된 문제였거든요. 네. 사실 그건 이미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번 그걸 그 받아주면서 일단은 다 합의를 했어요. 네. 지금 보시면 약가도 다 지금 정리가 됐고, 그다음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관련돼 갖고 이 재개를 하겠다라고 이미 얘기가 됐기 때문에 1월 말자로 또 이제 임시 예산안이 끝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정규 예산안이 충분히 커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는 뭐 셧다운이 추가적으로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이미 그 문제된 부분들은 분명히 지금 해결이 됐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번에 소비에 대해서 조금 더 파고 들어서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K자형이라는 표현을 좀 가지고 와 볼 텐데요. 미국 기업들도 K자형 경제에 요즘 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고소득층을 타겟으로 한 전략들이 오히려 기업들의 호실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윤을 추구해야 하는 사기업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러한 전략을 강화하는 게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K자형이라는 테마가 기업들의 실적에는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우리가 K자형 경제가 가지는 부정적인 영향도 있지만 이런 낙관적인 부분도 좀 고려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 뭐 경제의 규모죠. 규모의 경제죠. 왜냐하면 저희도 이제 코스피 네. 보시면은 지수는 막 올라가요. 그만큼 대기업들의 수익률이라든지 이익 성장률은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한편에서 보면은 저쪽 뭐 남동공단 간다든지 어디 좀 외진 데 가면은 상장도 안 된 조그만 기업들 뭐 갑자기 문이 사라졌어요. 네. 예, 간판 내리고 이런 거 수축하게 볼 수가 있거든요. 뭐 그런 지금 현 환경에 와 있다라고 사실은 뭐 볼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환경들이 당연히 뭐 규모의 경제라는 것뿐만 아니라 저는 요즘 이제 AI 산업과 관련되는 게 아닌가. 예, 왜냐하면 한쪽에서 대기업들은 AI를 채용하면서 자기들이 관리할 수 있는 캐퍼라든지 아니면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 구조라든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적용해서 지금 되게 많은 수익들을 지금 더 얻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주 작은 기업들은 사실은 더 인원을 줄이고 수익률이 더 떨어져요. 왜냐면은 뭐 그냥 예를 든다면은 전에는 그래도 예를 들어서 뭐 저도 이제 뭐 조그맣게 회사 움직이고 있지만은 제 전에는 시작할 때는 세무사도 필요하고 회계사도 필요하고 법무사도 필요하고 아웃소싱들을 막 다 해서 하는데 지금은 필요가 없어요. AI한테 물어보면 다 나와요. 그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들이 갖고 할 수 있는 비용 절감적인 측면도 있는데 결국 그렇게 되다 보면은 중소기업이 이제 커지면서 규모의 경제로 갈 수 있는 또 기회는 또 줄어드는 거죠. 네. 그냥 조그만 상태에서 계속 머물면서 거기서 효율성만 또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게 안 되면 그냥 문 닫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K자형 경제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게 좋다 나쁘다 이걸 한마디로 딱 진단하기가 사실 그래요.
근데 그 상황들이 뭐 전반적인 경제 상황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진짜 AI가 도입되면서 진짜 이제 큰 기업들만 살아남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로 한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K자 경제는 잠깐 접어두자. 중요한 것은 저희는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증시에서 대기업이냐 아니면 중소기업의 이제 러셀 지수냐 아니면 네. S&P 지수냐 이런 걸 보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추가적인 질문도 있으실까요? 네, 저는 질문은 다음 주제가 더 흥미로워가지고 다음 주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이제 뉴스를 전달하고 난 뒤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또 질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확실히 좀 연말이라서 거래가 좀 한산한 분위기긴 한데 이럴 때 또 매크로를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서 시장 정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금리 인하에 대한 이견은 연말까지도 계속해서 분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벌써부터 내년을 내다보는 좀 시각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일각에서는 뭐 내년 3월과 7월 각각 25bp씩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라고 하는 뭐 시각도 존재하고요. 또 한편에서는 베레더 웰스의 클라크 벨리는 연준이 내년 중반에 새 의장이 취임하기 전까지는 추가 금리 인하에 보다 신중한 태도를 취할 것이다 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다만 그는 아직까지 이 금리 인하가 더 없더라도 주식시장은 충분히 상승 흐름을 이어가질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었는데요. 사실 금리 인하를 기대하면서 시장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분위기였는데 설령 금리 인하가 없더라도 시장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가 될 수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매크로 상황을 사실 내년 1월 달부터 되게 뭐 지금도 좋다라고 봐요. 미국이 이 정도 매크로 상황을 갖고 갈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을까? 근데 계속 이어질 거다. 뭐 가장 큰 것은 이제 금리 인하죠. 물론 이제 QT는 이미 종료됐어요. 12월 1일 날 종료됐고요. 기준금리 지금 내려서 3.75%. 그 다음에 연준이 이제 시키지도 않았는데 400억 달러 단기 국채를 또 매입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뭐 고민이 많을 거예요. 뭐 트럼프한테 백기투항했냐? 그거보다는 네. 지금 이제 미국 국채 발행 때문에 그 연방 정부가 지불하는 이자 비용이 전체 예산의 한 13%가 돼요. 국방비보다 더 많아요. 네. 그러니까 쉽게 해서 뭐냐면은 단기 국채를 왜 매입해 주냐면은 단기 국채를 발행하라는 거예요. 금리 낮춰줄 테니까 장기 국채 건들지 말고 네. 장기 국채는 너무 많이 발행해놨으니까 단기 국채만 발행해갖고 그거 갖다 메꿔서 빨리빨리 그냥 상환을 시켜라 그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트럼프한테 숨통을 좀 약간 틔워준 그런 감도 없지 않아요. 네. 여기까지 해줬어요 지금. 그럼 이 정도만 해줬어도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좋은 컨셉이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시장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러면은 5월 달 그러면 우리 누구야 파월 의장 나가시기 전에 한 번 더 해달라 이거예요 지금. 떡 하나 주니까 더 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한 거 아닌가요? 떡 하나 달라니까 좀 더 달라는 거거든요. 근데 파월은 지금 그래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한 번 더 해달라니까 지금 삐쩍삐쩍 말라진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사실 시장에서는 네. 파월 의장의 중립금리라고 얘기했어요. 12월 10일 이 정도 3.75면 이제는 중립금리다. 예, 그리고 그때 기준금리를 막 동결을 주장했던 세 분의 이제 지역은행 총재들도 마찬가지. 이 정도면 중립금리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네. 그게 뭐냐면은 어떠한 변수가 온다 하더라도 이제는 이제 그만 좀 내려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앞으로 트럼프의 인플레이션 우려, 실효관세율 때문에 인플레이션 우려 이건 분명하다. 네. 예, 이걸 계속 지금 강조를 한 거거든요. 고용을 본다면 사실 내려야 되거든요. 근데 인플레이션을 생각한다면 이거 내렸다가 갑자기 인플레이션이 3%로 치고 올라오면은 기준금리 3.75잖아요. 네. 그럼 차이가 거의 없잖아요. 그럼 또 내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자꾸 우려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파월 의장이 조금 꺼릴 것 같아요. 본인 입장에서도. 인플레이션을 안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지금 실효 관세율이 이제 최근 12월 달 정도는 지금 14%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바이든 행정부 말일 때는 2%가 이제 실효 관세율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10월 달에 트럼프가 본격적인 관세적 상호 관세를 했을 때가 거의 16%까지 올라왔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14%가 2%가 떨어졌어요. 왜냐면 그 사이에 보니까 중국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요것도 좀 내려줄게, 이거 좀 내려줄게 하다 보니까 사실 쭉쭉쭉 좀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사실. 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야, 트럼프 이러다 보면은 내년 초 되면은 10%까지 떨어질 수 있다. 계속 지금 하다 보니까 여기 잠깐 내려지고 여기 잠깐 내려지고 있잖아요. 저희도 사실 뭐 처음에 반도체 뭐 50% 100%겠다가 지금 10%로 확 떨어져 있지. 다 떨어지잖아요.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러면은 분명히 인플레이션이
지금 둔화되는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까 네. 제가 한 2.6%도 만약에 11월 달 PC 지수 나올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게 이제 2.5% 밑으로 갔을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2.5%입니다. 그 다음에 기준금리 3.75%예요. 10년물 국채금리 지금 4.2%예요. 그러면 시장이 이 커브가 엄청 큰 겁니다. 원래 사실 플랫한 게 가장 좋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스티프해 버려지거든요. 그러면 사실 시장에서는 이것을 조정하려는 그러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장기금리, 10년물 금리는 확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기준금리가 안 내려가고 또 10년물 금리가 확 내려가 버리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제가 계속 말씀드린 역전 현상이 나타난다고. 단기금리는 뭐 한 3.75%인데 장기금리는 3.5%가 돼버려요. 네. 이렇게 되면 또 금융시장이 또 망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제발 3번, 4번 빨리 좀 내려달라. 인플레이션에 맞춰갖고. 그런데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저거 안 될 것 같은데 딱 이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지금 충돌을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시장 편을 좀 더 드는 게 지금 인플레이션을 더 추가적으로 올릴 수 있는 요인들이 뭐가 있을까? 미국 내에서 실효관세율 떨어지죠. 유가 계속 떨어지죠. 네. 달러 약세로 되죠. 달러 약세되면 수입 물가 또 떨어지죠. 네. 그렇게 되면 저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됐을 경우에 굳이 뭐 이렇게 미국이 앞으로 이제 인플레이션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굳이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바이든 정부 때는 괜히 그 우크라이나 전쟁 들어가서 네. 완전히 쉽게 해서 피박 쓴 거잖아요, 완전히. 근데 미국에서 체감 물가는 여전히 좀 높은 상황인 것 그렇죠. 같은데 네. 뭐 그 말인즉슨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물론 높아질 일도 없겠지만 크게 떨어질 일도 없다고 보는 회의론도 있지 않나요? 그 정도나 만약에 작년하고 똑같다라고 보면은 어차피 작년 대비해서잖아요. 아, 그렇죠. 예, 분모가 틀려지거든요. 그러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2.8, 2.9, 3%가 나왔다라는 게 사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뭐 기준금 관세 올리고 유가 올라가고 뭐 다 원자재 가격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이 적용되면서 그게 결국 교통비를 더 끌어올리고 주거비를 끌어올리고 다 끌어올린 거잖아요. 식료품비 끌어올리고 네. 그 부분이 내년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눈에 보이게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이미 높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리고 이제 대신에 저는 이제 요즘 이제 그 임금을 많이 보거든요. 평균 임금률이 매달 보시면은 올해 한 3.5% 정도 이상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인플레이션을 올해 만약에 연말까지 가면은 한 2.7, 8%에서 정리가 될 것 같은데 디스포저블 인컴이죠. 인컴의 상승률은 한 3.5% 이상이 나올 거란 말이죠. 올해 같은 경우에. 그럼 임금이 더 많이 올랐어요. 인플레이션보다. 그럼 내년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은 또 생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그래. 저 사람 굶어 죽을 거야. 돈이 없으니까 너무 비싸니까. 근데 계속 인컴은 또 쌓인단 말이죠. 그럼 그 쌓인 걸 갖고 또 이제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것까지 본다라고 하면은 그냥 우리가 무조건 그냥 그냥 트럼프 뭐 물론 제가 보기에는 좀 사람들 힘들게 해요. 힘들게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미국 경제를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오늘 저는 강의를 들었습니다. 궁금한 것들이 다 해결이 되고 그러니까요. 저도 지금 거의 교수님 수업 듣는 줄 알았어요. 너무 재밌게 들었는데 추가적인 질문이 더 있으실까요? 저는 괜찮습니다. 아까 이따 하잖아요. 이게 왜냐 그러면은 지금 뭐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야기를 아까 해주셨는데 일단은 시장 기준에서 그리고는 최근에 오셔서 계속 말씀해주신 내용 자체가 이제 연말에는 가족과 보내자. 그리고는 지금 상황에서 뭐 계속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약간 업사이드가 제한돼 있다. 밸류션도 비싸고 그런 상황에서 불확실성도 있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시장에서도 지금 이야기하는 게 금리 인하에 대해서 내년도에 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는데 현재로서는 3월 달 금리 인하 에 대해서도 좀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고는 이제 내년에 아마 시장에서는 9월 금리 인하를 바라는 것도 이게 뭐 트럼프의 중간선거 직전에 한번 정치적인 또 금리 인하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내년 상반기에 한번 내년 하반기에 한번 이런 식으로 두 번의 금리 인하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앞서서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지금 채권 시장에서는 이걸 배팅하고 있는 거고요. 네.
반대로 이게 대법원에 대한 이슈가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파월 후임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갑자기 채권 금리가 튄다라는 거는 이런 시장의 금리 인하에 대한 베팅 값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게 계속해서 약간 조정에 대한 혹은 약간의 좀 관망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그 의견 자체에도 지난번에도 채권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주셨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다시 여기서 시장을 만약에 흔드는 요소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게 채권 금리 인하 뭐 시장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될지 아니면은 뭐 계속 지금 이제 저도 지금 차트를 보고 있는데 은 차트가 지금 오락가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는 코인 관련돼 가지고도 이제 변동성 얘기가 나오고 만약에 지금 코인이 밑에 깔려 있는데 더 떨어지면은 이것도 트리거가 될 수 있다, 이슈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시장을 약간 보수적으로 보는 그 포인트에서 이게 채권이 큰지 아니면은 코인이나 귀금속이나 이런 약간 투기성 자산이 큰지 요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계속 얘기해 주신 게 좋다. 내년도에 이제 소비 여력도 더 좋아지고 실질 임금도 올라가고 그럼 계속해서 어찌 보면 경기가 좋은 상황이니까 지금이라도 이제 그쵸 뭐 산타릴리고 뭐고 간에 계속 사서 홀딩 관점이긴 한데 근데 연말 연초에는 조금 안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도 조금 그쵸 가족이랑 그쵸. 보내자라는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요거에 대해서 조금 듣고 싶습니다. 사실 뭐 투자 심리가 연말에는 사실 쉽지가 않아요. 예, 산타가 와야 될 정도로 사실 투자 심리가 원래 안 좋은 게 연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어떠한 변수들이 막 생겨도 네. 연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을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가족과 함께 보내시면서 관망적으로 한번 좀 시장을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시간을 가지셔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내년 같은 경우 뭐 매크로 상황이 저는 뭐 아주 좋아갖고 이게 뭐 시장을 엄청나게 끌어올린다라기보다는 매크로 상황은 나쁘지만 않으면 돼요. 나쁘지만 않으면은 네. 기업들이 비즈니스를 해서 수익을 낸다든가 이러기에 적절한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바탕만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진만 안 나면 돼요. 땅만 그냥 견고하게 있으면은 그러면 빌딩 올리는 데는 되게 편해요. 그래서 저는 매크로상을 그 정도로만 보셔도 된다. 그런데 뭐 어떤 분들은 그거에만 모든 걸 올인해 갖고 팔아야 되니 말아야 되니 그렇게까지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걸 저는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매크로상이 좋다는 것은 뭐냐면 시장에 그래도 이러한 이제 유동성 이런 것들이 타이트하지 않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투자 심리도 좀 따뜻하게 유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생각했을 때 이 기업 되게 좋은데 왜 안 가지? 이런 얘기는 없다는 거죠. 좋으면은 그만큼 투자 심리라든지 유동성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그런 측면이 아마 1월 달에 먼저 시작을 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도중에 또 뭐 떨어질 수도 있겠죠. 뭐 기준금리가 어떻게 될 건지. 일단 1월 달은 스타트는 저는 되게 편안하게 할 수가 있다. 네, 이렇게 지금 보여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그러면은 이 매크로 상황을 자꾸 뭘 갖고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될까? 어떤 분은 그러면 금이냐 은이냐 얘기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금은 매크로 상황에 따른 결과물이지 이게 매크로 상황을 좌지우지하는 건 아니에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크로 상황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결국 금리라든지 유동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개인들의 수익이라든지 뭐 GDP 성장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움직여주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고 보면 저는 채권 시장을 조금 더 보시는 게 더 낫다. 네. 네. 그러면서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렸어요. 채권 시장이 지금 이제 제가 가장 좋은 채권 시장은 단기 금리 뭐 2년물, 3년물, 5년물, 10년물, 30년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스티프하지 말고 이렇게 약간 플랫한 분위기로 조금 올라가는 시장이 가장 평탄한 시장이다. 왜냐하면 기간 프리미엄만 조금씩만 붙으면 돼요. 그런데 올해 연초에는 역전 현상이 나 있었어요. 네. 단기 금리보다 장기 금리가 더 낮다는 것은 뭐냐면 인플레이션은 그만큼 낮은데 네. 자꾸 연준이 기준금리를 4%, 4.5%를 붙잡고 있으니까 시장이 망가지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은 3.75% 기준금리잖아요. 2년물이 3.5%까지 떨어져 있어요, 수익률이. 그런데 10년물은 지금 4.2%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다음에 30년물은 지금 거의 한 4.8%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럼 지금은 또 되게 스티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거죠. 이게 뭔가 또 있는 건가? 그래서 제가 만약에 시장이 더 안정화된다, 금리를 더 낮춘다, 매크로 상황이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인플레이션도 안정화된다 그러면은 장기 금리가 계속 떨어지게 돼 있어요. 장기 금리는 인플레이션 따라가는 거고 단기 금리는 기준 금리를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이 두 개의 스프레드가 많이 벌어지지 말고 좀 플랫하게 좀 움직여줄수록 시장이 더 안정화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만약에 그럼 매크로 상황이 좋다라고 기대를 한다 보면은
장기금리가 떨어질 거란 말이죠. 그러면 국채를 사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불안하다 그러면은 그때는 장기금리를 국채를 매도를 해야 되는 거죠. 사면 안 되는 거죠. 가격이 더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좀 그렇게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채권 시장도 제가 계속 지금 보고 있는데 채권 시장도 옛날같이 쉽지가 않아요. 솔직히 말씀하면 너무 매크로 사항들을 채권 시장이 바로바로 보기 때문에 그다음에 채권 시장에 따라서 또 매크로 상황들이 영향을 또 받을 수가 있거든요. 옛날엔 좀 쉬우셨나요? 예, 옛날에 그냥 갖고 있으면 됐거든요. 별로 신경 안 쓸 때는. 근데 요즘은 역전현상이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 역전현상이 옛날에 한 10년에 한 번씩 나올까 말까 하는 상황이었는데 요즘 뭐 벌써 나온 지가 지금 3년 전에 한 번 나왔었고요. 그게 한 2년 동안 유지가 되다가 이번에 끝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야 이제는 채권 시장도 옛날하고 틀리게 되게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지 않으면 쉽지가 않다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지금 채권을 금리를 이렇게 좀 띄워놨는데 20년물, 30년물이 지금 4% 후반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요. 20년물이 4.76, 네, 그렇죠. 30년물이 4.8. 그리고 FOMC가 이번 12월에 있었는데 그때 30년물이 4.85까지 오히려 밀리는 모습도 잠깐 보였다가 지금 계속해서 4.8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를 이제 과거 기준에서 얘기를 해보면은 뭐 80년대, 90년대, 2000년대까지는 채권을 그냥 사서 진짜 들고만 있으면은 그렇죠. 계속해서 그때 이제 채권 시장에서 자기가 유행했던 말이 밀리면 사면 된다. 밀리면 사면 되는 거죠. 네, 밀리면 사면 된다였는데 앞서 말씀해 주신 게 채권 특히 장기채 같은 경우는 성장과 인플레이션이 녹아 있는 게 이제 채권 금리가 될 것이고 그렇죠. 지금 인플레에 대한 걱정 혹은 AI에 대한 투자로 인해서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뭐 시장에서 장기 채권을 조금 많이 금리를 높게 거래를 하고 있어요. 이걸 기회로 본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이번에도 밀렸으니까 사서 그냥 뭐 5년, 10년 들고 있으면은 뭐 20년물, 30년물 돈 될 거다라고도 볼 수 있는 대목이지만 네. 반대로 지금 한편에서는 돈을 정부들이 너무 많이 찍어내고 있고 그렇죠. 그로 인해서 인위적으로 이 정부들의 부채가 너무 많으니까 앞서서도 말씀해 주신 게 13% 정도가 지금 미국 예산에서 이제 이자로 비용으로 나간다 그러니까 이거를 음모론 중에 하나긴 하죠. 어찌 보면 이제 약간 너무 이제 높은 인플레를 3% 4%를 몇 년 유지시켜 버리면은 그러면 이제 돈의 가치 자체가 줄어드니까 빚을 녹여버릴 수 있다. 그렇게 되려면은 성장을 크게 세게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돈을 많이 푸는 거다 보니까 지금 장기 채권을 안 산다라는 의견도 많긴 하거든요. 네. 뭐 그런 부분이 트럼프의 정책 중에 하나기도 하니까. 근데 이런 걸 종합적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많은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 장기 채권을 사서 투자해서 홀드해도 됩니까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네. 과거에는 밀사였고 네, 지금 뭐 그렇죠. 길게 차트를 놓고 봤을 때 30년물, 20년물 4% 중후반대면은 코로나 직전 2018년, 2019년 기준을 놓고 봐더라도 지금 들고 있으면 먹을 게 꽤 보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 사서 보유하고 계속 들고 가도 되나요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고 반대로는 지금 채권 절대 사면 안 된다라는 의견을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게 막 말 그대로 인플레도 걱정이 되고 돈 풀어서 성장 만드니까 지금 채권 살 때 아니다. 차라리 주식을 사고 다른 걸 사고 금을 사야지 채권 안 된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뭐 디테일하게 보고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해주셨으니까 어떤 식으로 좀 이렇게 투자자분들한테 전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채권이 저평가돼 있고 사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매크로 상황이 미국의 매크로 상황이 이제 안정화된다라고 보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당연히 사야죠. 왜냐하면은 과거에 보면은 기준금리죠. 2년물하고 10년물 사이가 기간 프리미엄이 보통 많이 붙어봤자 한 30bp에서 50bp 정도가 붙어요. 근데 지금은 보시면은 거의 한 70bp, 80bp가 확 벌어져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정상화 된다라고 하면은 그건 매크로 상황이 안정화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스프레드가 줄어들기 때문에 확실히 장기물들한테서 수익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커지는 거죠. 네. 그런 분들은 미국을 믿자. 정말 미국이 망하겠느냐. 미국의 매크로 상황은 내년에 이제 안정화될 거다. 새로운 올해 이제 실험을 한번 해봤으니까 트럼프 네. 행정부가 새로운 실험을 해봤으니까 또 경제 시스템이랑 여기에 또 적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년에는 분명히 매크로 상황이 안정화될 수 있다. 전반적으로. 그런 분들은 사실은 이제 채권을 매수하는 게 맞고요. 그렇지 않고 음모론 쪽에 조금 가깝게 얘기를 좀 할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엔캐리 청산 때문에 미국 국채를 엄청나게 일본 애들이 막 갑자기 요즘 들어서 뭐 지진 나고 그러니까 옛날하고 틀리게 애들이 막 뭔가 좀 이렇게 우라가 치밀어서 막 던질 수도 있다. 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가 뭔가 음모론을 갖고 장기 국채들을 계속 더 발행해 갖고 뭔가 시장을 좀 교란시키는 방법이 있다. 근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음모론적인 데들은 항상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일국의 그런 지도자들이
그런 생각을 할까 과연. 트럼프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뭐 저기 우리 산타 할아버지가 나쁜 산타도 있다라고 얘기를 어린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혹시 트럼프 혼자 하는 건 아니거든요. 밑에 베센트 장관도 있고 러팅 상무장관도 있고 이분들이 같이 옆에서 도와주기 때문에 이분들이 우리가 항상 이제 집단지성이라고 여러 명이 같이 모였으면은 약간 뭐랄까 좀 상태가 좀 안 좋더라도 희석돼 갖고 그래도 좀 정상적인 곳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일단은 지금 이제 많이 들어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일단 시스템 안정. 네. 요거 그다음에 매크로 환경이 안정이 되는 분 쪽에 배팅을 더 많이 한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양도 차익은 비과세잖아요. 미국 국채 양도 차익은 비과세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말씀 드리잖아요. 지금 수익률이 높다는 것은 뭐냐면 가격이 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4년 정도 남은 것들이 $100짜리 액면가가 $62에 거래되고 있어요. 디스카운트가 그만큼 많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만약에 $62에 사서 이제 68달러에 팔으면 그 수익률에 대해서는 다 비과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 많으신 분들이 좀 VIP 분들이 대규모 자금들을 세금을 피해서 들어오신 분들도 많아요. 저예요. 아, 그래요? 갑자기? 얼마나 들고 있어요? 한 100억 달러? 그래요? 좀 100억 달러면 정부 사이즈 아닌가요? 100억 달러가 나왔는데 지금? 농담입니다. 이러면은 저기 리비안 살 정도는 딱 갖고 계시겠죠. 그 정도는 제가 네. 예, 그렇게 또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냥 저는 이제 국내에서 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를 다 보고 들어가시는 분들이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저는 잠시 이제 일본 얘기를 잠깐만 해보고 싶은데 사실 BOJ에서 이제 금리 인상을 또 하겠다라는 매파적인 발언들이 좀 나왔어요. 네. 사실 이렇게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가 좀 심해지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좀 변화가 어떻게 있을지 이 부분만 한번 짚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사실 뭐 금리차가 커지는 게 아니라 좁아지는 거죠. 좁아지면. 좁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저도 이제 일본이 이제 지난주 19일 날 이제 기준금리로 인상할 때 엔켈이 청산이 혹시나 나오지 않을까, 혹시나. 그러니까 많이는 안 나올 것 같은데 혹시나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왜냐하면 엔켈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거든요. 일본의 단기 금리는 0.5%예요. 0.25. 전에는 마이너스 금리였어요. 그러니까 빌리는데 전혀 부담감이 없어요. 그 0.25에 0.5%에 빌려갖고 그러면 장기금리에 단기금리가 아니라 장기금리를 투자해야 되죠. 다른 통화의 장기금리 중에서 수익률 높은 데에 투자하면은 그 차익만큼을 그냥 무위험 차익거래로 먹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네. 엔켈 정상인데 그러면 장기 금리 중에서 높은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미국 국채 아까 30년물짜리 말씀하셨잖아요. 뭐 3. 거의 뭐 4% 넘게 나오고 그다음에 파운드도 금리가 이번에 인하해갖고 3.75로 인하했거든요. 미국하고 똑같이. 파운드 국채도 마찬가지로 되게 비싸요. 근데 한국 국채는 뭐 해봤자 그게 비싸지가 않으니까 많이는 안 산단 말이죠. 그럼 이런 데에 좀 많이 투자를 해놨다는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엔캐리가 청산이 돼요. 영국도 3.75로 내렸고 미국도 3.75%로 내렸어요. 그러면 일본이 0.7을 올리면은 퍼센트가 3%예요. 그러니까 하면 3%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1년 동안. 네. 내 돈 한 푼 안 들이고. 그런데 이제 비용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익 날 수 있는 것은 한 2% 정도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정도면 전에는 4%가 났는데 3%로 줄어든다라고 하면은 조금 이제 좀 청산 물량이 좀 나오지 않겠는가 했는데 그래도 아직 많이는 안 나왔어요. 제가 보기에는 3%만 돼도 아직까지 이 수익률을 따라갈 데가 없다라고 지금 보는 것 같아요. 첫 번째 가장 큰 게. 그렇게 나왔을 경우에는 엔화가 강세로 가고 미국 국채는 수익률이 더 올라가겠죠. 매도가 나와버리니까. 네. 그다음에 달러는 약세로 가고 요 포지션이면은 원화도 강세로 갈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원화 국채도 조금 약간 매도세는 조금 많이 아니지만 나올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거의 안 나왔다는 것은 결국 아직도 3%가 충분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첫 번째는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일본이 금리를 사실 내렸다는 것 자체가 신기한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가 지금 일본이 어느 정도까지 나냐면 지금 3%까지 지금 11월 달에 인플레이션이 요즘 계속 3플레이션 때예요. 저희보다 더 높아요, 인플레이션이. 그 다음에 성장률이 3분기에 마이너스 1%가 넘게 떨어져 버렸어요. 그 이전까지는 2%대 성장이 나오다가 갑자기 3분기 때 팍 떨어져 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런 거죠. 야, 인플레이션이 확 올라가고 지금 성장률이 떨어지는 거다.
지금 만약에 여기서 인플레이션을 제대로 못 잡으면은 다 죽는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도 안 나고 네. 인플레이션만 치솟아 버리면 이건 우리 디플레이션 아무 때나 보는 게 아니잖아요. 디플레이션을 볼 수가 있잖아요. 일본이 뭐 맨날 봤던 거지만은 네. 다시 옛날로 돌아가기 싫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금리를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좀 낮추고 성장률을 이제 원상태로 회복시키겠다. 이게 지금 컨셉인데 이걸 하려면 사실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달러가 약세로 가고 미국 국채를 이제 뭐 매도를 이제 치게 되면은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잘 승인을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네. 쉽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근데 일본이 워낙 지금 다급하니까 저는 이제 미국을 설득을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올렸는데 올리고 나서 지금 얘기 나온 거 보니까 거기에 금리 통화 정책 회의에서 그 위원들 사이에서도 사실 뭐 많이 갈렸더라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금리를 더 올리기를 쉽지 않을 것 같다. 0.75까지 올린 것만 해도 올해 2번 올린 거거든요. 작년에 한 번 올렸고 이것만 해도 대단하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스톱. 이렇게 된 딱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인플레이션이 더 올라가면은 금리를 더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성장률이 마이너스에서 더 마이너스 디플레이션을 간다 그러면 빨리 금리를 올려갖고 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 제가 아까 또 그 말씀을 드렸어요. 금융시장이 정상화가 돼요. 일본은. 그러니까 금리가 하도 낮으니까 맨날 돈을 풀어도 네. 경기 부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동성 함정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그러니까 이제 리퀴디티 트랩에 딱 갇혀 있는 거죠. 그걸 빠져나오려면은 금리가 어느 정도 일정하게 수준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항상 그 말씀 드려요. 불 났어요. 그럼 소방차 가서 막 불을 끄잖아요. 네. 막 금리를 막 쫙 내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와서 불이 나든 안 나든 상관없어요. 빨리 물을 채워서 다시 금리를 올려놔야 돼요. 왜? 다음에 또 불을 끄려면은 금리가 내려갔을 때 또 효과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고 계속 낮은 상태로 놓으면은 나중에 또 문제가 생겨요. 금리를 내려도 그때부터는 효과가 없는 거죠. 이게 융성 트랩이거든요. 네. 근데 일본이 그렇게 30년을 지금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걸 벗어나려고 금융시장까지 정상화 시키겠다고 지금 바등바등 지금 올라온 거에서 일본도 지금 이제 죽기 살기로 달려드는구나.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는 추가적으로 과연 내년에 더 올릴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분들이 30년 동안 가본 금리 때가 아니에요, 아직. 그렇잖아요. 0 아니면 마이너스 0.1이었거든요. 네. 네. 그런데 0.75라는 것을 지금 30년 만에 처음 왔거든요. 이 금리 때를 가본 적이 없어요. 1999년 그 금융위기 이후에 아직까지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본도 고민이 많을 거다. 하지만 일단 시장은 0.75에서 아마 내년 1분기까지는 무조건 일본도 버틸 거다. 그리고 나서 아마 한 분기 정도 더 지표들을 보고 또 금리 인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다 보면은 당분간 그냥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엔화 강세 쪽은 저희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미국, 일본 쪽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우리나라 쪽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외환 당국의 구두 개입으로 원달러 환율이 1,440원대까지 하락을 하긴 했습니다. 효과가 단기에 그친다는 이야기들도 많은데 여기서도 우리가 어떻게 좀 받아들여 봐야 되죠? 저도 사실 단기에 그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항상 그 외환 시장이 있어요. 저희가 공급이 있고 수요가 있어요. 네. 공급은 저희가 괜찮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무역 수지를 지금 지난달에도 90억 달러 냈고 올해는 이번 달 12월 달은 지금 100억 달러가 나올 것 같아요. 네. 한 달에 90억, 100억 달러씩 무역 수지 흑자를 낸다는 게 엄청난 거죠. 올해만 해도 2025년도만 해도 지금 한 700억 달러 정도 무역 수지 흑지가 나와요. 그럼 700억 달러가 외환 시장이 막 공급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큰 기업들이 삼성이라든지 이런 대기업들이 수익을 이제 무역해서 이제 받아들이는 게 이제 시장에 풀린다는 얘기고요, 공급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국민연금 이런 데서 수익 낸 것들을 사실 들고 와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직 안 들고 와서 문제인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시장에 이제 공급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공급은 이제 일정해요. 계속 괜찮아요. 제가 봤을 때 뭐 이 정도 들어오면. 근데 문제는 수요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가 너무 많다는 거죠, 지금. 기업 가게도 계속 지금 달러 갖고 있는 거죠. 이번에 이제 되게 재밌는 게 어제 이제 오늘 이제 1,400 아까 40 몇 원을 봤어요. 보니까 지금 은행에서 100달러짜리하고 1달러짜리 현찰이 다 소진이 돼 버렸어요. 연말에 네. 그거 사갖고 이제 용돈 주시겠다고. 그만큼 지금 달러를 벌써 개인들은 네. 더 지금 수요가 이 정도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이거 풀어졌어요. 국민연금이 좀 풀고 조금 풀고 하면 공급은 조금 더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공급이 문제가 아니라 수요를 지금 계속 깎아내야 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
주식 투자하신 분들 그걸 환전해갖고 수익 실현하고 다시 국내로 원달러 환율로 이제 바꿔가 이랬을 경우에는 지금 이제 양도소득세 혜택을 주시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 안 바꾸실 것 같아요. 안 바꿀 것 같았고 바꾼 다음에 다시 또 달러 떨어지면 또 살 것 같아요. 그렇다 보면 저는 지금 연말까지 일단 1,440원에서 1,480원 요 사이에서는 계속 움직일 것 같다. 만약에 지금 연말 또 수입업자들 지금 달러 또 수요 또 엄청 또 필요하거든요. 네. 수출업자들은 달러를 또 안 내놔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수요 쪽을 지금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이 당분간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달러를 충분히 공급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네. 왜냐하면 루머까지 들잖아요. LA에서 맞아요. 원달러를 환전하는데 무슨 1,500원, 1,600원 나온다 막 이런 뭐 루머까지 이상한 국사 선생님 거기가 계시잖아요. 그분이 마이크 잡고 생각 그런 얘기도 하고 계시고 그런데 그런 루머까지 막 돌아버리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그쪽에서 진짜 그래? 그래서 걔도 모르더라고요. 친구도 모르더라고요. 그래? 그럼 나도 가서 빨리 사야지. 이런 그래서 야, 그 사지 말고 그냥 일단 스탠바이 해봐 그랬는데 일단은 중요한 것은 수요에 대한 심리가 꺾여야 돼요. 꺾이는 게 물론 정부가 막 이렇게 자꾸 해준 것도 있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심리는 내년 한 1분기 정도 지나면 꺾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무역 수지로 계속 매달 막 90억, 100억 달러씩 끌어들이면은 저 봤을 때는 그것만 해도 충분히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외환보유가 지금 2,400억 달러 지금 4,400억 달러 넘어갔거든요. 만약에 내년 초에 한 4,600억, 700억 달러까지 올라가면은 저는 심리가 바뀌지 않을까. 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완수 대표님 금요일이라 피곤하시다고 하시더니 오늘 뭐 역대급으로 일단 쏟아붓고, 재밌게 쏟아부으시는데요. 쏟아붓고 내일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40분인데 뉴스 1번 끝났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제가 방금 이렇게 국내 주식에 대해서 해외 주식 팔고 그거 이제 돌리고 하면은 양도세 이렇게 또 뭐 깎아준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그래서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그렇다면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들고 있는 해외 주식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가장 많은 시가총액 기준에서 가장 많은 지금 종목이 제가 알기로는 테슬라고 두 번째가 엔비디아고 그리고 세 번째가 뭐 애플, 구글 이런 종목들이 있고 그 탑5 안에 뭐 팔란티어가 들어가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시장에서는 테슬라를 이제 우리나라가 최대 주주일 텐데 네. 테슬라를 팔아야 되는 건가? 그래서 제가 뉴스를 싹 봤더니 테슬라 뉴스가 또 있어요. 맞아요. 테슬라 뉴스 요즘 들으면서 테슬라를 팔아야 되는가? 그것도 저희가 조금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제가 리뷰한 이후로 자동차 쪽에 관심이 많이 생겨서 오늘 테슬라 결함 이슈도 함께 들고 와봤습니다. 테슬라 차 문이 비상 상황에서 잘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국 규제 당국이 조사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있었죠. 문제는 이 사고가 나서 전원이 끊기게 되면 버튼식 문이 닫히게 되는데요. 비상용 수동 장치는 어디에 있는지 직접적으로 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점이 문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화재 사고가 났을 때 문이 안 열려서 창문을 깨고 탈출했다. 이런 사례도 나왔고요. 또 인명피해와도 연결성이 깊은 만큼 규제 당국이 좀 더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디자인을 위해서 이 전자식 도어를 썼지만 안전보다 멋이 앞선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함께 받고 있고요. 또 미국 당국은 모델 3를 시작으로 테슬라 도어 설계 전반적인 내용을 함께 조사하겠다는 입장도 더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산타가 갔다라고 하지만 또 마음속으로는 아직 가지 않았어. 이렇게 다들 산타를 찾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테슬라가 이제 서학개미들 사이에서는 많이 가지고 있는 주식 중 하나인데 악재가 이렇게 쏟아진다면 뭔가 좀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좀 찾아봤더니 사실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차종들 역시도 규제 대상에 들어가더라고요. 이렇게 테슬라만 유난히 좀 비난을 받는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요 얘기하면 또 제가 테슬라 투자가들한테 욕을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뭐냐면은 테슬라 전기차의 불량률이 꽤 높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차를 만든 지 한 20년밖에 안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폭스바겐이라든지 현대차 이런 데는 폭스바겐 뭐 100년, 150년 벤츠 이런 그럼 그들이 갖고 있는 사실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노하우라는 게 사실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불량률이 사실은 없어요. 근데 테슬라는 사실 그런 과정 없이 만든 지 한 20, 30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이제 비가 좀 샌다던가 뭔가 뭐 볼트에 문제가 있다든가 하여튼 그런 약간의 불량률들이 되게 꽤 많아요. 이게 꽤 많아요. 비가 샌다, 볼트 이슈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뭐 현대차도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그럼 있죠. 있죠. 네네네. 근데 이제 그 비중이 사람들이 이제 기기가 조립했으니까 완벽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계속 여태까지 이제 그 도어 릴리스 시스템이죠. 이렇게 눌러서 빼는 요 시스템이 사실 이게 이제 일부 다른 이제 벤츠라든지 BMW라든지 이런 차들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잘 안 썼거든요. 여태까지 이미 그 개발된 지는 꽤 오래됐는데 잘 안 쓴 시스템 중에 하나인데 그걸 또 이제 이 테슬라가 갖다 쓰다 보니까 지금 요거 쓰는 데가 이제 뭐 롤스로이스 팬텀이라든지 페라리 제네시스 G90 그다음에 기아 EV6, 현대 아이오닉 5 이 정도가 이렇게 쓰고 있고요. 유럽 차들은 아직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차가 오래된 데는 또 이걸에 대해서 아직 신뢰를 좀 못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테슬라 결함들이 사실 뭐 전에도 많았거든요. 강추위라든지 맞아요. 화재 뭐 제가 아시는 분들이 이제 화재 때 이게 안 열려갖고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문이 안 열려갖고 그 사건 그 사건 로펌 파트너신 그 사건 네. 제가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건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나오지만은 저는 지금 사실 테슬라 주가를 끌고 가는 게 뭐 테슬라 자동차 판매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 일론 머스크의 지금 프리미엄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요. 미래 청사진이요? 미래 청사진이에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크게 영향을 미친다라기보다는 조금 이제 마이너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네. 그런데 이제 일론 머스크의 이제 프리미엄이 이렇게 되면은 계속 조금씩 떨어지는 거죠. 과연 이제 미사일을 막 화성에다가 그걸 네. 쏴갖고 도대체 뭘 해서 수익을 얻을 건지 거기서. 부담이 많이 생기겠네요. 네, 그렇죠. 거기서 무슨 이익 창출이 나올까? 사람 보낸 다음에 뭐 그런 얘기부터 지금 되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팔고 나와야 되느냐, 그건 뭐 이제 본인들이 한번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보기에는 수익은 일단 다 나셨어요. 최고가를 쳤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한번 또 수익 한번 내시고 다시 들어가셔도 되는 거고, 저는 그런 걸 반복하는 게 투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알겠습니다. 테슬라의 차량 결함이나 차량 판매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그렇게 테슬라의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라고 그렇죠.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10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대표님이 오늘은 기존의 관심주들을 리뷰해주는 시간을 가져보겠다고요? 네, 저희가 사실 이렇게 종목을 막 추천을 하잖아요. 추천만 하는 게 사실 관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과를 어떤 분은 종목 하나 갖고서나 와 이거 또 내가 됐다 그러는데 나중에 보면 나머지 종목 보면 다 마이너스예요. 그럼 이제 존버죠, 우리가 얘기하는. 계속 버티기만 하시다가 이제 인생 끝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포트폴리오를 관리를 해야 되고요. 좋은 종목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안 되는 종목을 빨리 정리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야 내 포트폴리오가 되게 건전하게, 아까 질적인 것도 있죠. 건전하고 오래 장기 투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여태까지 뭐 계속 추천만 했는데 뭐 그러고서 입 닦으면 사실 우리가 안 되잖아요. 제가 손절매도 없이 계속 포트폴리오 관리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런 측면에서 한 10개 종목 정도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계속 관리하면서 성과를 어떻게 한번 끌고 가는지 그것까지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화면 보시면은 저희가 지금 뭐 지난주에 화요일이죠. 지난주가 아니죠. 제가 화요일 날 룰루레몬하고 제가 알래스카 에어라인 제가 수익 실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6%하고 31% 수익 나가고 수익 정리가 됐고요. 오늘은 제가 옆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하고 원오케이 이걸 좀 정리를 좀 할게요. 왜냐하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저희가 레거시 쪽 반도체들이 크게 올라올 줄 알았는데 생각만큼 안 올라오네요. 그래서 아마 회사에 좀 문제가 저 좀 있다라고 보여져 갖고 한 1% 그냥 원금 수준에서 저는 일단은 이건 손절매 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 다음에 원오케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연말 배당까지 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 3.3% 정도 수익 났는데 배당까지 합치면 지금 한 4.3%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것도 일단은 연말 배당 시즌 끝나면 수익 정리를 해드리겠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있는 종목 중에서 지금 마이너스 된 종목들도 있잖아요. 일단 제가 제약바이오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유나이티드 헬스그룹하고 지금 파이자는 제가 화요일 날 추천을 해드렸는데 계속 갖고 갈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말씀드려도 미국 금리도 내리죠. 그 다음에 트럼프가 이제 약가 인하도 이제 다 정리가 됐고 거기다가 내년부터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계속 연장할 거기 때문에 저는 내년 1분기 보고 유나이티드 헬스그룹하고 파이자 한번 계속 봐도 된다. 그래서 더 지금 홀딩 말씀드리고요. 신재생 에너지 보시면 인페이지 에너지가 좀 성과가 안 좋고요. 그다음에 엘보말은 뭐 60% 이상 나 있고, 그다음에 플러그 파워는 16% 좀 떨어졌는데 엘보말은 뭐 잘 아실 거예요. 제가 뭐 추가적으로 저는 세 자릿수 이상 본다고 말씀드렸으니까 더
봐도 될 것 같고요. 여기도 내년 1분기까지 보시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좀 해양 풍력 쪽을 완전히 스톱을 시켜놔갖고 태양광 쪽하고 그다음에 수수 쪽으로 다시 또 시장이 움직이는 분위기를 아마 1월 달부터는 좀 갖고 가지 않을까 해서 저는 약간 성과가 안 좋아요. 제가 보통 마이너스 15%면 손절매를 치거든요. 네. 근데 안 치고 조금만 더 보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다음에 월트 디즈니를 제가 추천해드렸는데 리비안이죠. 리비안은 요즘 호재가 너무 많아요. 네. 저 세 자릿수 좀 봅니다. 이번에 자율주행 나온 거 너무 지금 호평돼 있고요. 그다음에 모델 그 R2 그 소형 모델 이 내년 1월 달부터 생산 인도 시작되는데 호평이 너무 좋아요. 그다음에 2028년부터 폭스바겐하고 지금 공장 짓는 거에 따라서 20만 대 이상 나올 수 있다라고 지금 시장이 되게 긍정적으로 하고 있어 갖고 일단 리비안도 제가 세 자릿수까지는 제가 성과 한번 기대를 좀 해봅니다. 그리고 월트 디즈니는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넷플릭스하고 그다음에 파라마운트가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그 디스커버리 쪽 관련돼 갖고 서로 지금 인수 경쟁 때문에 아마 상대적으로 월트 디즈니도 좀 뭔가 효과를 보지 않겠는가. 그렇게 효과를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AI 쪽 관련되어 있는 상품이라든지 비즈니스 모델을 지금 확립한 게 있어 갖고 내년에는 지금 OTT 쪽에서도 지금 관객 수 증가, 고객 수 증가 때문에 저는 월트 디즈니 지금 들어가고 나서 한 6% 정도 성과 좀 조금씩 올라오는데 소비자가 OTT 쪽 이 정도면 괜찮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충분히 얘도 갈 수 있다. 좀 더 지켜보고 엔비디아는 제가 지난주에 지난주에 저평가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확실히 지금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188달러까지 올랐는데 제가 엔비디아는 아마 내년 꽤 많이 끌고 갈 것 같아요. 얼마까지 갈 수 있을까요? 저는 한 기본 150달러 정도 봅니다. 150달러요? 네. 250달러. 야, 이거, 예. 150달러면은. 250달러. 네, 꼭 부러지는 건데. 250달러 봅니다. 저 엔비디아 엄청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저 250달러까지 봅니다. 250달러까지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오늘 지금 가장 예민하셨어요. 제 계좌는 예민하죠. 그리고는 지금 엔비디아에 대해서 뭐, 증권사들의 요 화면 조금 연결해 주시면은 이게 저희가 이제 타겟 프라이스들이 나와 있는데 실제로 255불, 250불, 272불, 275불, 245, 250 뭐 이렇게 다 평균값이 250 정도에 나와 있는데 저희 이원수 대표님도 한 250달러까지는 본다. 300달러까지도 나와 있어요. 네네네네. 네, 300달러. 보겠죠. 저는 과도하지 않다고 봐요. 내년 말까지요? 내년 말까지.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그 말씀 드리잖아요. 뭐 완전 저평가예요. 이건 그 리서치 하우스들이 250달러를 올리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최근 10년 내 가장 싼 가격이다. 엔비디아가. 엔비디아만의 과거 밸류에이션을 놓고 봤을 때는 10년 내에 바닥권에 가장 있다. 뭐 그런 얘기 나왔고 뭐 한 가지 더 우리가 놀랄만한 소식도 있긴 한데 지금 현재 마이크론 기준에서 마이크론 250불 정도 주가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죠. 이번 실적 발표 보고 목표 주가 500불 보고서도 바로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시장에서 제일 핫한 쪽이 또 보니까 마이크론과 요 샌디스크 해가지고 메모리 쪽에서 엄청 핫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가지고 지금 샌디스크가 한 4% 정도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마이크론이 또 한 2% 정도 올라가는데 지금 장 보니까 산타 2일차라고 이야기를 앞서서도 말씀드렸는데 오늘 장 무난할 것 같다. 여기다가 엔비디아 올라가고 AMD의 브로드컴의 마이크론까지 올라가면은 반도체 지수가 또 올라갈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또 무난할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산타가 반도체만 좋아하시면 안 되죠. 근데 반도체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수상으로 보시면은 다들 나눠줘야죠. S&P 500은 이미 신고가를 쓰고 이제 좀 그렇죠. 많이 올라왔다 보니까 현재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섹터가 반도체랑 나스닥 쪽이라서 이런 거 같은데 아직 나스닥 같은 경우에 뭐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는 못 썼으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가 눈여겨보면서 투자하실 때 이제 체크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뭐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거 있으실까요?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종목을 아까 너무 많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또 제가 또 반가운 종목이 하나 있어가지고 PD님 요 차트 조금이 연결 좀 해주시면은 제가 되게 사랑에 맞지 않는 종목 중에 하나 디즈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디즈니가 최근에 보면은 이제 뭐 OTT 업계에 대해서 워너브라더스 이슈도 있고 여러 개도 있지만 이게 컨텐츠를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마벨의 또 신작 얘기가 나오고 내년 연말을 기준 1년 남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이제 뭐 엄청나게 많은 아바타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아바타가 공개되면서 1년 뒤에 나올 어벤져스 우리가 둠스데이라고 하는 그
작품에 대해서도 이제 예고편이 뜨면서 엄청나게 지금 엄청난 관심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게 과거에는 이렇게 뭐 지금 아바타 같은 경우에도 나왔는데 주가에 반응이 없어요. 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잘 나왔는데, 그리고는 이게 과거랑 좀 많이 그 시장의 관심도 반응도 이런 게 많이 떨어져가지고 넷플릭스에 또 많이 밀린 것도 있고, 넷플릭스가 워너브라더스를 인수하면은 디즈니의 가장 큰 경쟁자가 되는 것도 사실이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선 요거를 디즈니가 지금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좀 많이 갇혀 있는데, 요거를 좀 많이 높게 보면서 투자를 해도 될지, 아니면은 그냥 샀다 팔았다 하는 그런 경기 방어주 느낌으로 보면서 투자를 해야 될지, 요거는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디즈니는 좀 끌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길게. 네, 길게 끌고 가셔도 될 이유가 사실 이제 저희 그 지블리 작품이 지블리죠. 지블리가 이제 스튜디오 지블리가 네. 제미나이 2인가? 메타인가? GPT였죠. GPT. 네. 챗 GPT하고 사실 협력을 통해 갖고 한 1년 동안 뭐 초등학생 꼬마애들까지 뭐 맞아요. 지블리에 다 빠졌잖아요. 근데 이번에 챗 GTP 나온 그 다음 버전, 이번 버전 3.5 버전인가요? 이번이 5.2. 네. 5.2번이잖아요. 네. 5.2 버전부터는 월트 디즈니 작품을 쓰기로 했어요. 그렇다고 보면은 지난번에 지블리 작품들이 엄청나게 많은 돈을 사실 수익을 냈는데, 이번에는 사실은 당분간은 최소한 1년, 2년은 월트 디즈니 작품들을 다 캐릭터를 끌고 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그 파급력만 해도 한 1년 동안에 엄청난 수익을 지금 벌어줄 수 있다. 이게 진짜 이례적인 일 아닌가요? 이례적이죠. 왜냐하면 월트 디즈니가 비싸요. 지블리는 싸니까 그냥 싼 맛에 했는데, 여기는 완전 히 비싼 것을 지블리 효과를 한번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오픈AI가 이번엔 월트 디즈니 거 작품을 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어떻게 보면 AI 쪽에서 월트 디즈니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구조가 또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까지 보면은 OTT뿐만 아니라 물론 이제 영화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테마파크는 조금 뭐 옛날 같지가 않으니까, 예. 하여튼 이쪽 OTT라든지 엔터라든지 캐릭터 쪽에서는 제가 봤을 때 비즈니스라든지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지금 고객 수를 계속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적 할 때마다 고객 수가 증가하는 게 나올 수 있다 저는 보여져요. 그러면은 장기적으로 저기 디즈니 플러스를 중심으로 월트 디즈니가 주가가 충분히 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정말 마지막으로 OTT 이야기가 나온 김에 워너브라더스 인수전에 대해서도 한번 간단하게만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될까요?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러니까요. 매일매일 뉴스가 아니 나와요. 파라마운트가 아니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네. 또 굳이 또 그 누가 또 이제 뭐 이렇게 아버지가 지급 보증을 쓴다고 이러니까,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파라마운트가 사실은 디스커버리, 워너브러스 디스커버리에 합병하려는 이유는 이제 규모의 경제를 만들려고 하는 거고, 똑같잖아요. 사실 비즈니스가 다 똑같아요. 네. 가서 이제 사이즈를 커갖고 관객들을 다 갖고 올라가는 거고, 사실은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시너지 효과를 가지려고 하는 거죠. 거기에 있는 거 OTT만 빼고 다 갖고 오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넷플릭스 같은 컨텐츠를 갖고 오겠다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면 사실 효과는 제가 봤을 때 넷플릭스가 훨씬 더 큰 거고, 두 번째는 자금 조달력에 있어서는 사실 파라마운트가 뭐 지급 보증을 한다는데, 지급 보증을 하는 거지 돈을 주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예, 그 비싼 걸 어떻게 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자금 동원력 보면 넷플릭스인데, 하필은 또 트럼프가 또 거기에 끼어갖고, 저희 워너브라더스는 이제 CNN을 갖고 있고, 사실 이쪽은 이제 ABC를 갖고 있는데, 둘 다 사실 트럼프를 싫어하거든요. 그런데도 한쪽을 또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건 끝까지 가봐야 되겠다. 세상 일은 모르겠다. 근데 저는 내심 넷플릭스가 갖고 가면은 넷플릭스 주가도 올라갈 것 같고, 워너브라더스 주가도 같이 올라갈 것 같아요. 워너브라더스도 넷플릭스를 원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사진들은 원하고 있죠.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또 흥미롭게 OTT 관련된 이야기까지도 한번 업데이트를 해봤다라는 점. 그래서 오늘의 핵심 포인트에서는 저희가 일단 미국 믿고, 그리고는 뭐 트럼프가 그래도 뭐 베센트가 그래도 어찌 보면은 내년에도 잘해 나갈 것이기 네. 때문에 그 100억 간의 정책 같은 부분을 놓고 믿고 우리가 계속 투자를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또 나눠봤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완수 그레너리 투자자문 대표님 모셨고요. 저와 대표님은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고요. 저와 김민 캐스터, 구윤호 캐스터는 10시 30분까지 PM10에서 여러분들과 30분 더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속보들 저희 시간에도 들어오셔서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8시에 다시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채널 고정! 오늘 밤 주인공은 바로 당신. 준비됐나요? Let's call your name.
깨진이 띵니야 옮겨 놀고 먹는 백수 CK 김피리 티리 말티콘 대박콜 터져라 저기 보여 피리 깔꾸는 막마술로 묻대 갓대롱대롱 매달린 서정격 기준 에이스킴 워렌 버킷 다 모여 전국 소년 날아올라 소신 플리스트 세라이 외쳐봐 홀드만 상쓰면 피닉스를 볼 곳도 별미 및 노동동이 신세계 작가가 쓰는 이야기 안한티 언니 송송향겨 이한열기 프리맨 자유롭게 fly high K-pop 이야기 들으면 메릴린 치킨 당빈이 꾸꾸가가 우아한 소리 질러 에이 피라미드 꼭대기 아이디 짧은 참참 우럭 어깨 걸어요 엑스톤 에이지 깨고 나와 국장님 찾아서 우리 함께 춤을 춰 남동안 맛동산 찾는 에디 포에버 햇살을 갓듯 미민 꿈돌이 모이면 꿈동산 여기는 환상의 나라 이석이석한 반짝여 호박벌게 커피 가져와 비타민 충전 SJ 조이 미운한 모닝 Good morning 핫스페이더 심 더비 뽕 베르기 CSY 우리 모두 우주부자 되기 위해 모였지 뭔지 모를 바코드 그 모담하기 전진한 남대문 커피 향기 타고 봄바람에 불리자드 바다 방상준이 두바이까지 리카이 헤드 NJ맨 거리 오템 팬트가 브릿지 건너 관동경 옷고 힘을 내 힘을 내 세조 에리스 하얀 바다 클로 김지다 김지미 정PD 유니크로틴 케빈 킹상어 사일런트 아웃사이더 흰나의 맨너 서서히 빛나는 이름들 테이버와 금은보아 이 밤을 기억해 반짝 열려 오늘 오늘 your light 플레이마켓 모드 on 다신 없어 bright 밤이 더 빛나는 순간 here we go 세상이 깨어나기 전 미리 know PM 10 네, PM10 오늘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 캐스터 그리고 구윤우 캐스터와 함께하고요. 구윤우 캐스터 통해서 현재 시장 상황 바로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네, 3대 지수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다우 선물 0.11% 빠지고 있고요. S&P 500 선물은 0.03% 소폭 빠지고 있습니다. 나스닥 선물은 0.05% 오르고 있는 모습이네요. 다음으로 M7 흐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엔비디아 보시면 정규장에서는 0.3% 빠졌지만 현재 프리마켓에서는 0.5% 넘게 오르고 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의견을 제시했잖아요.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내년에도 AI 붐이 이어질 것이라면서 특히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이 내년 AI 붐을 이어갈 거라고 전망했고요. 또 엔비디아가 향후 3년간 자유현금 흐름이 5천억 달러에 이를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또 최근 소식으로는 엔비디아가 AI 칩 스타트업 그록을 200억 달러에 인수했다는 소식도 있었죠. 이번 인수를 통해서 엔비디아가 추론 시장에서도 지배력을 확대할 것이라며 더 큰 주목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 보겠습니다. 0.24% 정규장에서 올랐고요. 프리마켓에서는 0.14% 빠지면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다음으로 또 메타 보겠습니다. 정규장에서 0.4% 가까이 올랐고 현재는 소폭 빠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반독점 당국이 메타의 왓츠앱 계약 조항 중단을 하라고 명단했죠. 베어드도 CNBC를 통해서 긍정적인 의견 밝혔는데요. 메타의 최근 주가 하락은 투자자들한테 훌륭한 투자 기회라고 하면서 메타 주가는 주당 815달러까지 올라서 사상 최고치 경신할 거고 메타의 거대 언어 모델인 라마가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하는데요. 이어서 왓츠앱과 스레드의 수익화도 본격화될 것이라며 기대하고 있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다음으로 알파벳 살펴보겠습니다. 정규장에서는 소폭 빠졌지만 현재 프리마켓에서는 오르고 있고요. 이 딥워터 자산운용의 진 몬스터의 견해가 있었어요. 내년에 M7 기업 중에 구글 주가가 가장 선전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특히 구글이 AI 통합에서 강력한 위치에 있고 사용자가 오픈 AI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면서 제미나이가 모델의 선두자라고 얘기했네요. 다음으로 테슬라도 살펴보겠습니다. 정규장에서 소폭 빠졌지만 현재 오르는 흐름 보이고 있고요. 이 테슬라 모델 3가 비상 상황에서 문 열림 결함 논란에 휩싸이면서 주가가 소폭 하락 마감했었죠. 미국 안전당국은 정전 시에 사용하는 수동 문 열림 손잡이가 지나치게 숨겨져 있어서 탑승객의 탈출을 어렵게 할 수 있다면서 조사에 착수한 상태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아마존 살펴보겠습니다. 정규장과 프리마켓 모두 오르고 있는데요. 이 CNBC가 밝힌 바로 따르면 이 내년 아마존 주가가 반등할 것이라고 낙관론을 내놨어요. 아마존 웹서비스의 성장 가속화와 광고 사업의 저평가된 잠재력, 그리고 소매 부문의 배송 경쟁력이 그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했고요. 또 아마존의 광고 사업과 관련해서는 TD 코엔도 의견을 밝혔습니다. 아마존은 내년에 최고의 메가캡 인터넷 종목이라면서 특히 광고 부문이 긍정적일 것이라고 얘기했네요. 마지막으로 애플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정규장과 프리마켓 모두 오르고 있는데요. 모건스탠리가 2026년에 유망한 IT 하드웨어 주식 5종을 선정했는데 여기에 애플이 선정됐다는 좋은 소식이 있었고요. 또 중국에서 외국 폰의 출하량 128% 급증했는데 이렇게 애플이 수혜를 받는 모습까지 체크해 볼 수 있었습니다. 애플 반독점 규제 악재에도 AI 기대감에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네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현재 시장 상황 그리고 M7 기업들의 주가 추이까지 짚어봤습니다. 이번에는 김민 캐스터와 함께 마켓무버 그리고 비기스트 무브도 살펴볼게요. 네, 현재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프리마켓장에서의 이슈가 되는 종목들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엔비디아가 가장 상단에 있네요. 엔비디아는 그록의 인수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선물 시장에서 움직이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짚어드리면요. 엔비디아가 AI 가속칩 스타트업 그록에 약 200억 달러를 투입하며 사실상 인수에 나섰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죠. 형식은 기술 라이선스 계약이지만 시장에서는 실질적인 인수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저전력과 고성능을 앞세운 출력형 AI 칩의 영역까지 엔비디아가 영역을 넓혀간다는 분위기입니다. 그록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록의 K가 아니라 마지막에 Q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 좀 헷갈리지 않도록 좀 유의를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록은 AI 추론 전용 칩인 LPU를 만드는 회사로 범용성은 GPU보다 떨어지지만 이 전력 효율 면에서 굉장히 좋고 또 추론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엔비디아가 추론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영역을 넓혀가려는 모양새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초저지능과 높은 효율을 주안점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영역에서 어떤 역할을 또 보여줄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비기스트 무브 종목들도 살펴볼게요. 마이크론과 샌디스크도 보입니다. 이 삼성과 SK하이닉스의 메모리 가격이 오른다라는 소식에 반사이익 심리가 좀 작용을 하면서 주가는 좀 선물 시장에서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항공주들은 겨울철 폭풍으로 인한 항공편들의 차질이 이어지면서 선물 시장에서는 조금 약한 흐름 보여지고 있다라는 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함께 프리마켓 뉴욕에서 제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아무래도 다시금 또 금과 은 이런 쪽들이 잘 가다 보니까 금관 기업들이 또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네요. 뭐 뉴몬트라든지 아니면 프레보트 맥모란 같은 관련된 기업들이 현재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선물 시장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떨어지는 종목들은 그래도 전반적으로 폭을 좀 줄여가는 모습을 보여주긴 합니다. 사실 산타랠리가 지났다고 얘기하시는 저 이완수 대표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좀 기대가 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좀 낙폭을 줄여나가고 있는 분위기도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과 은 그리고 유가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다시도 좋은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은 역시도 3%대 넘게 오르면서 현재 74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아까는 좀 2%대 빠지는 분위기로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 다시금 좀 올라가는 흐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급 리스크를 계속해서 받아가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내년도 공급이 수요를 초과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좀 16%에서 최대 18%까지 하락할 전망이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0.05% 상승하면서 배럴당 58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인 시장도 함께 열어볼게요.
크립토. 네. 사실 이 비트코인이 이 200억 달러에 넘는 역대급 규모의 옵션 만기일에 대한 기대감을 또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8만에서 9만 달러 선을 계속해서 구간을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과연 이 지점을 뚫고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비트코인이 과연 연말까지 9만 달러를 다시 한번 회복을 할 수 있을지의 여부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구윤우 캐스터와 함께 이 시각 나오고 있는 주요 외신들의 헤드라인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블룸버그에서 나온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으로는 파묘 가격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요즘 파묘 가격이 심상치가 않다고 합니다. 벌써 나흘 연속 오르면서 2주 만에 최고치 찍었는데요. 이 파묘는 라면부터 화장품까지 안 쓰이는 곳이 없는 필수 원자재라 최근 가격 상승이 곧 우리 장바구니 물가 비상사태를 초래하기도 하겠죠. 그 배경 살펴보시면 우선 세계 2위 생산국인 말레이시아산 파묘를 찾는 손길이 많아졌다는 건데요. 실제로 이번 달 수출량을 보니까 지난달보다 1.6% 정도 늘어난 걸로 집계가 됐고요. 특히 큰손 인도의 움직임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한 달 전보다 수입량을 무려 66%나 늘렸고요. 현재에서는 축제 시즌을 맞아서 기름 수요가 폭발한 게 결정적이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물론 변수도 있겠죠. 말레이시아의 화폐인 링기트화 가치가 4년 반 만에 최고 수준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 수입국 입장에서는 환율 때문에 가격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 체크해 봐야겠고요. 결국 지금 파묘 시장 강력한 수요 회복과 비싸진 환율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면서 추가 상승 여력 시험받고 있는 모습이네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으로는 파묘 가격이 2주의 최고치를 찍었다라는 소식 짚어봤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네, 다음 이슈는 엔화 약세 소식입니다. 도쿄 물가 상승세가 예상보다 빠르게 식으면서 엔화가 약세로 돌아섰다는 건데요. 일본 중앙은행이 다음 금리 인상에 서두르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시장에 반영된 거죠. 일본 총무성 발표에 따르면 12월 도쿄의 근원 소비자 물가는 작년보다 2.3%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전달 2.8%보다 상승폭이 크게 꺾인 거는 물론이고요. 시장의 예상치였던 2.5%도 밑돈 수치죠. 에너지 가격 부담이 줄어든 데다가 수요 부진으로 식료품과 서비스 가격까지 할인 판매가 늘어난 영향입니다. 이 지표가 나오자마자 엔화는 달러당 156엔대 중반까지 밀리면서 발표 전보다 뚜렷한 약세를 보였다는 건데요. 물론 현재 물가 수준이 일본 은행의 목표치인 2%보다는 아직 높긴 합니다만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일본 은행이 금리 인상 기조는 유지하되 그 속도는 조절할 가능성이 매우 커진 거고요. 당분간은 엔화 가치가 드라마틱하게 오르기보다는 지금처럼 약세 흐름을 지속할 거라는 전망이 크게 일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BOJ에서도 금리 인상에 대한 만장일치의 기조가 나오기는 했지만 그 시점과 속도에 대한 이견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차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는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올해 실리콘밸리를 가장 크게 달군 인물이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건 많이 예상하실 것 같은데 제가 일부러 오답을 해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 땡! 전 트럼프 대통령이요. 땡! 바로 80대의 누굴까요? 기사를 봤습니다. 정답을 저도 말해주시죠. 정답을 네, 다 알고 계시는군요. 시청자분들도 다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정답은 레리 앨리슨 오라클 회장이었는데요. 블룸버그에서 이 오라클 회장이 올해를 가장 뜨겁게 달군 주인공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라클은 올해 AI 인프라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완벽하게 부활을 했죠. 오픈 AI와의 초대형 계약을 성사시켰고 또 클라우드 인프라를 확장하면서 주가는 그야말로 고공행진 이어갔습니다. 이 덕분에 앨리슨 회장은 올해 자산 4천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잠시나마 세계 부호 1위에 오르기도 했었죠. 하지만 진짜 클래스를 보여준 거는 비즈니스만이 아닙니다. 아들 데이비드 앨리슨의 이 파라마운트가 워너브라더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아들을 위해서 무려 60조 원에 달하는 개인 보증을 선언했었죠. 내 이름을 걸고 돈은 내가 책임진다. 이 전무후무한 결정에 시장은 입을 다물지 못했고요. 이렇게 레리 앨리슨은 80대의 나이에도 여전히 실리콘밸리의 판을 흔드는 가장 젊은 감각의 승부사임을 증명했습니다. 2025년 테크시는 그의 이름 없이는 설명 불가능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으로는 레리 앨리슨 오라클 회장의 이야기까지 짚어봤습니다. 댓글을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이 레리 앨리슨에 대한 대답에 대한 갑론을박이 좀 있는 것 같은데 킹사원님께서 갑자기 퀴즈 프로 같아요. 이렇게 남겨주셨고 우리 스켈의 깽지님께서는
나는 다 틀리네. 이렇게 저희도 틀렸어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히리티리님께서는 오라클 회장님 나이가 생각보다 많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맞아요. 레리 앨리슨이 이제 뭐 거의 90을 앞두고 있지 않나요? 81살이요. 아직 뭐 90까지는 한 네. 9년 정도 더 남긴 했네요. 알겠습니다. 저도 레리 앨리슨 잘 몰랐어요. 몇 살인지.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네, 다음 이슈는 중국이 미국의 대규모 대만 무기 판매에 맞불을 놨다는 소식을 가져와 봤는데요. 미국 방산업체 20곳과 임원 10명을 대상으로 무더기 제재를 전격 발표했습니다. 제재 명단에는 L3 해리스, 보잉의 방산 부문 등이 포함이 됐고요. 중국 내 자상은 동결되고 현지 거래도 전면 금지된다고 해요. 특히 AI 무기 체계로 주목받는 엔두릴의 창업자 팔머 럭키도 입국 금지 대상에 올랐다 하고요. 이번 조치는 미국이 하이마스와 자폭 드론 등 110억 달러 규모의 역대급 무기 판매를 승인한 데 강력한 경고로 보입니다. 중국은 레드라인을 넘지 말라면서 배수진을 치는 모양새고요. 다만 제재 대상 기업들이 중국과 직접적인 거래가 거의 없어서 실질적인 타격은 크지 않을 거란 분석이 많은데요. 앞으로 미중 간 기싸움도 한층 거칠어질 전망이라는 분석이 나오네요. 알겠습니다. 미중 갈등이 내년에는 조금씩 완화될 수 있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김민 캐스터와 함께 이 시간 나오고 있는 주요 외신들의 헤드라인 살펴볼게요. 네, 구글 관련된 내용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사용하시면서 이 지메일 다들 주소 가지고 계시죠? 네. 이제 이 지메일 관련해서 변경을 할 수 있는 내용이 함께 포함이 됐습니다. 기존의 메일과 사진 그리고 계정에 대한 서비스는 그대로 두고 지메일 부분은 바꿔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보도가 함께 나왔는데요. 신기한 점은 주소를 바꾼다고 해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메일로도 새로운 메일을 함께 받아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 되겠는데요. 심지어는 유튜브나 드라이브 같은 기능도 함께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소를 한번 바꾸면 12개월 동안은 다시 바꿀 수 없다고 하니 이 점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뭔가 갑작스럽게 새로운 내용을 나온 것 같은데 저는 좀 신기하더라고요. 이 두 가지 메일을 가지고 동일한 곳에 받을 수 있다는 게 좀 신기한 기능으로 도입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이모 관련된 내용인데요. 크리스마스 당일 갑작스러운 호우 경보로 무인 택시 서비스를 다시금 중단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웨이모가 서비스 확장을 추진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악천후와 또 비상 상황에 대한 규제 기준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사실 굉장히 차와 관련해서 아까 제가 프리마켓 뉴욕에서도 테슬라 관련해서 언급을 드렸잖아요. 뭔가 이런 안전관리 측면에서는 사실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해야 하지 않을까. 특히나 이 크리스마스 같은 날은 굉장히 교통이나 이런 것들이 더 복잡한 시기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얼른 좀 규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피니언도 한 가지 짚어보도록 할게요. 마켓워치 안에서 레이티지 뉴스가 많았는데 살펴보시면 어디 갔죠? 찾아보기가 어려웠는데 어디 갔죠? 어디 갔지? 제가 그럼 말로 한번 설명을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AI 쓰신 적 있으신가요? 다들 써보셨죠? 그렇죠. 다른 얘기를 아무래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AI를 이렇게 회사에서 쓸 때 우리가 굉장히 좀 이런 말을 요즘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일을 할 때 이제는 AI를 안 쓰면 일을 못한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그만큼 우리가 친숙해졌는데 사실 외신에서는 이런 내용이 확인이 되더라고요. AI를 오히려 안 쓰는 게 부담으로 작용을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쓰는 척을 하고 실제로는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는 환경도 이어진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겁을 주는 이런 회사의 차원이 그 소속감이 있는 그런 구성원들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함으로써 좀 더 AI를 멀리하게 된다는 요인이 된다라는 오피니언을 봤거든요. 여기 안쪽에서도 나와 있는데 제가 여기 아까 레이티지 뉴스로 확인했는데 지금은 내려가 있는 모습이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아무튼 이 AI 관련해서 AI를 안 쓰면 도태된다라는 사고방식을 좀 바꿔보는 게 어떨까라는 내용도 확인이 됐으니까요. 최근 굉장히 AI 붐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런 오피니언도 있다는 점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전에는 TV를 많이 보면은 바보가 된다고 해서 어른들이 바보상자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제는 AI가 새로운 바보상자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도움을 많이 받아야겠지만 효율적인 차원을 약간 떨어져 놓고 생각을 해본다면 인간의 생각하는 능력이 약간은 좀 뒤처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어느 정도는 좀 드는 모멘텀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구윤호 캐스터와 함께 특징주 짚어볼게요.
네, 첫 번째 특징주로는 트레이드 데스크 가져와 봤는데요. 이 월가가 내년도 최고의 반등 후보로 꼽고 있는 종목이라고 해요. 최근 CNBC가 공개한 내년도 최선호 주식 리스트에서 이 종목이 당당하게 상승력 1위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올해 워낙 주가가 많이 빠졌어서 월가에서는 지금을 강력한 매수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 트레이드 데스크 주주분들이 속상하셨을 텐데 주가가 올해에만 70% 가까이 떨어졌죠. 트럼프의 관세 정책 때문에 이 글로벌 광고 시장이 위축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하지만 월가의 시각은 좀 다른데요. 이런 걱정은 이미 주가에 충분히 반영됐고 이제는 악재보다는 실력을 볼 때라는 데죠. 이 실력의 핵심이 바로 AI 기반의 미디어 구매 플랫폼 코카입니다. 광고주들 사이에서는 이미 돈 쓸 만큼 확실히 광고 효과 뽑아준다 이렇게 입소문이 자자하다 하는데요. 실제로 최근 구조조정을 통해서 이 몸집이 좀 줄어든 상태라 광고 수요가 조금만 살아나도 이익이 폭발적으로 늘 수 있다고 하고요. 물론 고민해볼 지점은 있습니다. 웨드부시는 결국 광고주들이 구글이나 메타 같은 거대 플랫폼으로 더 쏠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걱정하고 있다고 하고요. 트레이드 데스크처럼 독립적인 개방형 인터넷 플랫폼이 그 틈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는 거죠. 이렇게 트레이드 데스크는 올해 좀 소외된 종목이긴 하지만 역설적으로는 내년 AI 소외주 반등이라는 테마의 대장주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도 분석이 나오고요. 이제 월가의 기대처럼 70%가 넘는 드라마틱한 반등도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디지털 광고 플랫폼 업체인 트레이드 데스크가 월가에서 선정한 내년 최고의 반등 후보로 꼽혀져 있다는 소식 전해졌고요. 두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로봇 자동화 소프트웨어 기업 UiPath 가져와 봤습니다. 이 회사 기업의 반복 업무를 자동화해주는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소프트웨어 기업인데요. 최근에는 AI를 결합한 에이전트 기반 자동화로 기업용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입지를 넓히고 있죠. 최근 UiPath에 아주 큰 소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S&P 미드캡 400 지수에 새로 이름을 올리게 된 점인데요. 기존 구성 종목이던 시노버스 파이낸셜을 대체하게 됐고요. 내년 1월 2일 공식 합류한다는 소식에 정규장에서 주가가 7.5% 넘게 급등하면서 시장의 환호를 받았죠. 현재 프리마켓에서도 좋은 흐름 보이고 있고요. 그럼 지수 편입이 왜 중요할까요? 단순히 이름만 올리는 게 아니라 이 지수를 추종하는 수많은 펀드와 ETF들이 이 UiPath 주식을 의무적으로 사야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대규모의 기관 자금이 자동으로 유입되는 효과가 나오는 거죠. 이미 월가 기대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UiPath는 연초 대비 25% 이상 상승했고요. RBC 캐피탈 마켓과 트루이스트 그리고 BMO 캐피탈이 잇따라 목표가를 상향하면서 AI 자동화 경쟁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해요. 이렇게 UiPath AI 자동화 스토리 위에 중형주 지수 편입이라는 촉매가 더해진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는 UiPath 짚어봤습니다. 마지막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마지막 종목은 FDA 승인 하나로 주가가 그야말로 치솟아버린 종목 가져와 봤는데요. 바로 희귀질환 치료제 기업 바로 아지오스 파마슈티컬스입니다. 주가가 하루 만에 18% 넘게 급등하면서 시장의 시선을 싹쓸이했죠. 현재도 프리마켓에서도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 FDA가 이 아지오스의 치료제인 아크베스미를 성인 지중해 빈혈 환자용 치료제로 공식 승인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 약은 내년 1월 말에 출시를 앞두고 있고요. 지중해 빈혈은 헤모글로빈 생성에 문제가 생기는 유전 질환인데 그동안 수혈 여부와 관계없이 쓸 수 있는 이 옵션이 너무 적어서 이번 승인이 더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합니다. 이 승인 소식에 방금 전에 나온 의견이 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목표 주가 32달러에서 34달러로 상향 조정했고요. 매수 등급 유지했습니다. 다른 증권사도 살펴보면 트루이스트는 이번 승인으로 연간 최대 3억 2천만 달러의 추가 매출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다 하고요. HC 웨인라이트는 강력한 매수 타이밍이라면서 목표 주가를 42달러에서 무려 62달러로 껑충 높여 잡았습니다. 이렇게 아지오스 이번 FDA 승인이라는 결정적인 이벤트가 있었죠. 이제 주가의 다음 향방은 내년 출시 이후에 실제 처방이 얼마나 빠르게 확산되느냐, 그리고 그게 실제 매출로 어떻게 찍히느냐가 관건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바이오주 아지오스까지 만나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특징주로 아지오스 파마슈티컬스까지 짚어봤습니다. 이번에는 김민 캐스터의 특징주 살펴볼게요. 네, 오픈AI가 챗 GPT의 답변안에 광고를 덮는 방안을 도입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답변 속의 대화 흐름에 맞춰서 광고를 자연스럽게 넣는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오픈AI의 현재 수익원은 챗GPT의 유료 구독 모델이 되겠죠. 월 $20 플러스 $200 플로 요금제가 있지만 아직까진 무료 이용자 사용이 훨씬 더 많아서 서버와 인프라 비용에 대한 부담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오픈AI는 무료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광고에 대한 모델을 계속해서 도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요. 구글처럼 광고를 따로 노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용자가 묻는 맥락에 맞춰서 또 상품이나 서비스를 추천하려는 구조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하는 방법을 물어볼 때 관련 제품이나 서비스를 함께 제안하고 또 이와 관련된 내용을 좀 수익을 나눌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설명을 했는데요. 다만 광고 개수가 늘어날 경우 답변에 대한 신뢰도는 조금 떨어질 수 있다는 게 단점입니다. 오픈AI는 광고 역시 답변의 일부처럼 유용해야 한다라는 원칙을 내부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업계에서는 이 모델이 자리를 잡을 경우 챗GPT가 새로운 광고 모델로 성장할 가능성도 함께 내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챗GPT 안에 광고를 넣는다는 내용은 이번 달만 해도 몇 주 전에도 굉장히 많이 나왔던 내용인 것 같은데 그때보다는 조금 더 구체화됐다는 내용으로 파악이 되고 아무래도 무료 사용자가 좀 더 많다 보니 그에 대한 수입원을 궁극적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좀 광고를 도입하기 위한 노력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AI 붐은 내년에도 이어진다라는 내용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그런 내용을 확인해 봤는데요. 내년에도 인공지능 붐이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말은 못할 것 같아요. 저는 맞을 것 같아요. 맞을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인공지능 붐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종목들도 언급을 해왔는데요. 특히나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이 그 흐름을 이끌 핵심 종목으로 꼽았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내년 AI 최선우주로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을 포함해 램리서치, KLA, 그리고 아날로그 디바이시스, 케이던스까지 총 6개의 종목을 꼽았습니다. 보고서를 쓴 비백 아리아 애널리스트는 AI 산업은 이제 시작이 아니라 10년에 걸친 구조적 변화의 중간 지점 정도에 와 있다고 설명을 했고요. 그 중심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이 있다는 상황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글로벌 반도체 매출이 내년엔 전년 대비 30%가량 늘어나 사상 처음으로 연간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또 AI 데이터 센터의 시장 규모는 2030년까지 1조 2천억 달러로 커질 것으로 봤고 또 이 가운데 AI 가속기 시장만 해도 9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앞으로의 성장성을 감안하면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말도 함께 남겼고요. 일반 반도체와는 달리 엔비디아 GPU는 가격과 또 수익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을 높게 봤다라는 이야기도 첨언했습니다. 브로드컴은 AI 인프라 핵심 기업으로도 변신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구글과 메타 같은 빅테크가 엔비디아의 의존도를 줄여나가기 위해서 맞춤형 반도체를 브로드컴을 향해서 좀 맡기고 있다라는 점도 긍정적인 평가 요소였습니다. 다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AI 성장 스토리가 앞으로 이어지더라도 변동성은 클 수 있다면서 어떤 종목도 무위험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말은 즉슨 안전해 보이는 기업이라도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는 것처럼 다시 한 번 더 긴장감을 갖추라는 의미에서 한 표현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AI 종목 중에서도 좀 이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내년에도 당연히 AI 산업 자체는 확장이 되겠지만 그 안에서 누가 키플레이어, 메인 플레이어 역할을 해줄 것인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우리가 재고를 해봐야 하는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 김미 캐스터와 함께 마지막으로 현재 시장에 어떤 변동이 있는지 추가적으로 짚어봐야 하는 지표들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혹시 하나만 더 전달해드려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물론이죠. 해주세요. 저희가 분량이 30분까지잖아요. 네, 하나라도 더 전달드리고 싶어서 내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히토류 수출에 대해서 여전히 제한한다라는 내용도 함께 보도가 됐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지난 10월 이 히토류 공급에 대해서 제한을 풀기로 약속했지만 중국은 미국이 연구 자석을 만드는 데 필요한 핵심 히토류 원자재 수출을 계속해서 막고 있다는 내용이 함께 확인이 됐는데요. 중국은 자석 같은 완성품은 비교적 원활하게 보내주고 있지만 정작 원재료의 단계는 좀 제한하고 있다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미국이 자석에 대한 자체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로 좀 확인된다라는 내용도 기사에 담겼고요. 이 때문에 미국 기업들은 히토류의 원자재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유럽연합의 경우에는 중국으로부터 이 장기 수출에 대한 라이선스를 받기 시작해 상황이 좀 대비되고 있다라는 평가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사실 여러 가지 이슈가 많겠지만 히토류 관련해서는 중국이 좀 가지고 있는 강력한 카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죠. 좀 뭔가 말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유리한 입지를 선점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의도로 좀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시장 상황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아까우니까 저희가 이렇게 꽉 맞춰서 하려고 제가 여러 가지를 요즘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 상황은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될지는 좀 우리가 산타가 왔으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언제까지 올지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은데요. 아직 선물 시장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뭔가 오늘 시장 상황을 봤을 때는 현재 나스닥만 현재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S&P 500과 그리고 다우존스 지수는 떨어지고 있는 분위기가 현재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히트맵 열어서 구체적인 내용도 함께 짚어보도록 할게요. 증시가 11월 이후에 최장기간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정규장이 만약에 상승 마감을 한다면 그 기대감을 한껏 받아갈 것 같은데요. 그래도 계절적인 상황이 좀 더 우호적인 상황이 이어지는 만큼 산타 랠리를 잘 이어갈 수 있을지 계속해서 보는 흐름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연말연시에는 아무래도 홀리데이 시즌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분위기도 조금은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그런 와중에도 산타랠리가 이어질 수 있을지 한번 저희가 관심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산타랠리가 그래도 찾아오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밤 10시에 돌아오도록 할게요. 밤 10시에는 언제나 PM10!